곧바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1의 제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혜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님께서 상상 속의 삶이 현실로 전고체 2차 전지와 함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진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도 관련이 돼 있고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고체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상상 속의 삶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꿈들을 꾸고 살아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과학을 하겠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제 꿈은 스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과학이랑 상관없이 초가집에 등잔불 켜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던 지역에서 컸기 때문에 스님들이 신는 하얀 고무신이 그렇게 신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커서 스님이 돼야지, 그래 하얀 고무신을 신어봐야지 하고 자라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이라는 것을 접하고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꿈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또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또는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몽상이나 망상으로 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저 달에는 토끼가 얼마 있으면 우리가 또 추석이 되지 않습니까? 보름달을 보면서 토끼가 저기에는 떡방아를 찍고 있어. 저 달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해봤고, 만화 영화 태권브이를 보면서 저런 로봇, 마징가 제트나 태권 로봇을 보면서 저런 로봇들이 있을 수 있을까? 농담 삼아 그러죠. 우리 국회의사당 머리가 태권브이의 머리다 라고 얘기도 하고,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들,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인터스텔라, 이건 물리학에서 이제 저는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물리학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 또는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화성에서 삶을 하는 마션 같은 이런 우리가 상상 속에서 늘 꿈꿔왔던 것들이 영화, 가상의 세계지만 영화 속에서도 일어나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몽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인간의 어떤 사고, 전환이라든가 대전환을 위해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가 또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탔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영화 중에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영화도 있었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상상은 항상 자유롭고 어떤 이루어지지는 못할 거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학이라는 매개체가 되겠죠. 특히 이 케쿨레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의 꿈일 수가 있겠지만 화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벤젠 고리의 구조를 밝힌 사람인데, 이 벤젠 고리가 탄소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늘상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았던 분이죠.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연구자라고 다른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연구자들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니까 가끔가다 꿈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꿈을 꿨어요. 저게 벤젠고리구나 해가지고 벤젠고리의 구조를 밝혀낸 거죠. 항상 고민하고 했을 때 꿈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의 역사를 보면은 서기 전에는 인간이라든가 동물을 통해 갖고 우리가 어떤 동력이라든가 기계의 힘을 얻었는데, 그때 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비축을 했죠. 그게 다 카본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18세기에 증기기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인간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가스터빈까지 다 탄소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곽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우리가 온도를 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중요성에 이제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온도들이 우리나라의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는 벌써 1, 2도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큰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 하나의 카툰 같이 보지만은 이거 지구의 위험성을 조금 코믹하게 그린 건데, 18세기에는 잠을 잘 때 여자들이 속옷 파자마를 입고 잤잖아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점 속옷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지구온난화에 가장 대표적으로 감명 깊게 여러분들한테 접했을 것이 6도의 악몽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인데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을 때는 손해보는 지역과 덕을 보는 지역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인류의 대멸종, 산소순환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2도가 오를 때 CO2 흡수 기능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 우리가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산소를 흡수하고 CO2를 배출해주는 이런 자연 환경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2도가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지구의 어떤 온난화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연구하고 있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250년 전에, BC 250년에 바그다드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페르시아 문명에서는 이거는 도자기로 돼 있고, 현대 개념의 배터리의 개념은 1800년도 볼타가 만든 볼타 전지를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때부터 배터리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 납축 전지는 지금도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스탠리 웨팅엄이 1976년도에 리차저블, 그러니까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물리학자들은 충방전, 이때 당시에는 배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 학문적으로는 그냥 컨덕터라는 개념으로 했지만은 92년도에 일본의 소니가 처음으로 2차 전지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급속히 배터리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공로로 부디너프라든가 웨팅업이라든가 요시노 아키라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노벨상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리튬 2차 전지의 원리를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어요.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액체 전해질 기반의 전지는 안에 액체의 전해질이 있죠. 그리고 분리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양극에 있는 리튬이 분리막과 전해질을 통해서 이온화가 되고, 그때 발생되는 우리가 전기의 소스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서 가장 핫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양극재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또는 음극재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전해질을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각 기관들 또는 기업체의 명운이 달리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2차 전지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끊임이 없는 거잖아요. 요거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발전이 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고출력 또는 급속 충전을 요구를 하죠.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액체 전해질 기반의 2차 전지를 완충을 한다. 지금 급속 충전을 하면은 보통 에너지 밀도 효율의 한 80%까지밖에 못 하죠. 그 100% 다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고출력 급속 충전을 요구를 해.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주유소에 가가지고 가솔린을 주유하는 시간만큼 한 5분 이내로 우리가 충전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지금 최대 연구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코스트, 가장 가격이 싸야지
너무 비싸면 누가 사겠어? 라는 것들, 가격을 점점점 다운시켜가는 것들, 또는 고용량, 자동차용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우주선, 항공, 선박 같은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고용량 배터리가 필요해.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돼 있고 에너지의 어떤 2차 전지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고안전성. 근데 모든 걸 다 충전했는데 갖다 쓰니까 갑자기 불이 나, 폭발이 해.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 액체 전해질 기반의 2차 전지의 최대 약점이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개발이 필요해. 새로운 전지가 나와야 되겠어라고 얘기들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발전 방향은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용량을 한 2배 이상 올리는데 한 20년,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그만큼 2차 전지에서 어떤 에너지 밀도라든가 갖고 있는 물질의 용량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액체 전해질 기반의 전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문제 또는 전해액이 누액이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폭발이라든가 또는 화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태양광, 우리가 해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그 전기를 저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쓰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불이 났다고 많이 뉴스에서 접하시고 또는 우리가 핸드폰 갤럭시 7이 노트 7이 폭발을 했다. 사용하고 있는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폭발을 했다. 발화가 됐다. 그럼 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가볍고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점점 더 전자기기는 작아지고 얇아지는데 몸에다 부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근데 그때 불이 나거나 폭발을 한다고 하면 인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이제 전고상,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서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것이 그쪽 개발로 연구의 방향들이 많이 돌아가 있고, 그것은 안정성이 향상되고 고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아까 얘기했던 5분 이내로 또는 15분 이내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 이런 또 우리가 지금 각형의 전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변형이 어렵지만은 이러한 전고체 전지가 됐을 때는 자유변형, 우리가 마음대로 아까 뭐 벽에 붙인다 같은 2차 전지도 벽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 전해질, 액체 대신에 전해질만 고체로 바꾸는 거예요. 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저거 되게 쉬운데?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다. 인간들한테 자꾸 수수께끼나 퀴즈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가 이거 풀어봐. 이거 풀었더니 다음 게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플렉스블 전고체 2차 전지인데요. 저희들은 개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루미늄과 불이는 집 전체 기존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 전지를 위해 가지고 현재 재료는 똑같지만 그것이 사용했을 때는 용량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에 맞는 전극 재료들을 다 연구를 통해서 모디파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리막 또는 전해질 같은 경우를 거기에 맞게 개발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적층을 하거나 또는 전극을 구성할 때 그런 구성 요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가지고서는 이론 용량의 10%나 2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는 이제 전고체 전지 개발에 싸움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고체 전해질 쪽만 보시면은 미국이나 일단 유럽 쪽에 보면은 전고체 전해질은 지금 대표적으로 3가지가 가장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예요. 첫 번째 황화물 계열, 두 번째 산화물 계열, 세 번째가 고분자 계열, 폴리머 계열인데, 유럽 쪽에서는 주로
폴리머 계열을 많이 죄송합니다. 산화물 계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전구체 전해질을 처음 이슈로 들고 나온 게 도요타이기 때문에 그때는 황화물 계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황화물, 전기차에 적용하고자 하는 황화물 계열,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폴리머라든가 또는 산화물 계열 쪽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정쩡했죠. 자체가 원천 기술 자체가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로 뭐 LG나 삼성 다 대부분 황화물 계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2차 전지의 적용 분야를 보면은 작은 거 IoT부터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 에너지 스토리지까지 모든 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량에 맞는 전고체 전지가 각각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전기자동차의 개발 역사를 보면은 전기자동차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9세기 말에 전기자동차는 시작이 됐어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그러니까 에디슨도 전기자동차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밀려나고 충전 문제라든가 전기 생산 문제 이런 쪽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현재에 들어가지고 다시 탄소 중립이라든가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시 전기 자동차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2차 전지 개발 전략을 보면은 대부분 좀 아쉬운 것들이 우리나라는 항상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도요타가 전고체 2차 전지를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일본의 그 교수들이 동경대 교수들이 전해질에 대해서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2차 전지는 한국이나 중국한테 뺏겼으니까 얘네들이 못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고체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한 것이 고체 전해질 쪽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게 황화물 계열이고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도요타에서 얘기하기를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서는 자기네들이 전고체 전지를 적용한 자동차를 올림픽 기간 내에 운행을 하겠다. 1년이 넘었죠.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할 줄 알았는데 못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도요타는 2025년부터 자기네들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고체를 적용한 전기 자동차를 상용화를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따라서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얘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25년도까지 자기네들은 시연을 성공하고 2027년도까지 상용화에 근접한 것을 하고 2030년도부터 상용화를 해서 전고체 적용 전기자동차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5년이라는 벌써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거만큼 각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통체증이 했을 때 가끔 가다 운전하다 보면 그냥 나는 자동차가 없을까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또는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액체 전해질 기반의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이 나고 뭐가 터지고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데 지금 가다가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해? 또는 터져버리면 어떡해?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꿈일까 과연?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하고 변형도 자유로운 이런 2차 전지의 개발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화 데몰리션맨에서 많은 하늘을 나는 택시들 막 쫓아가는 추격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충전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5분 이내라든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변형해서 하는 이 몽상을 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이것 좀 잠깐 눌러주시겠어요?
요걸 보시면 이렇게 접어도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손선풍기가 이렇게 잘라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는 저렇게 잘랐거나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면 큰일 나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렇게 구겨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상상이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것들이 작지만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연구 개발에서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포레스트 검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딛는 것은 작은 한 발짝이겠지만은 인류를 위해서는 커다란 도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학하는 사람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키워줄 수 있고 끝까지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히 송가인이라든가 폴푸츠 같은 경우는 무명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꿈을 놓지 않고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네들의 굉장한 큰 노력이라든가 그동안의 희생들, 주변에 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용구 더존 비지온 솔루션 사업부문 대표님이 혁신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끈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용구 대표님은 영상으로 세션을 준비하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혁신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대전환 이끈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더존 비지온 솔루션 사업부문 지용구 대표입니다. 저는 기업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 변동의 제1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장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 볼까요?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핵심은 기업, 디지털, 혁신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은 인류 문명의 최고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국가의 경쟁력보다 도시의 경쟁력이 더 주목받고 있고 그 이유는 그 도시에서 성장하고 성공한 기업의 경쟁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유명해진 것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이 아니고 아마존 본사가 있고 스타벅스 1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최강 클라우드 기술 관련 기업이고 또 하나는 커피를 파는 회사 같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꼭지, 그 다음에 혁신 소프트웨어라는 꼭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보다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모호함이 좀 존재하고 또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정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이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 경영활동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들을 좀 분석해 보면 순이익이 한 2.5배 정도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생산성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 지지도,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2.2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한 2.5배,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 모델과 서비스의 확장에 대한 기회 또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죠.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차원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의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의 준비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의 이야기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들의 고민, 그다음에 그 문제점 부분들 좀 짚어드리면, 저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리더가 디지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많이 부족해 있음을 이 디지털 전환의 저희 요소라고 삼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있는 UX와 직원 경험에 있는 EX, 인플로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경험에 있는 CX의 총합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업무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요? 라는 부분들. 기술이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의 습관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그 기술의 향유를 우리가 느낄 수 없을 텐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하는 변화를 억지로라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 환경, 그 다음에 비대면 환경, 언택트 환경, 이런 것들은 스마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결과들을 아주 분명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정 중심의 일에서 결과 중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비대면으로 일해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 스스로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면서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일하는 시대가 정의되고 있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연찮게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미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인은 똑똑한데 조직은 왜 멍청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의 본질을 좀 살펴보면, 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조직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조직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나 통찰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이러한 솔루션의 정의는 몇 해 전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30년 전에, 아니면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 개념 그대로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경험 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람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석사나 박사들이 조직 내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시스템이 내는 퍼포먼스만큼만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이 질문에서 혁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하여 성과로 연결해낼 수 있는 능력.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의 일에 잘 응용하고 계신가요? 또 응용했다면, 활용하고 있다면 성과로 연결해내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맥스 49%이고 나머지 51%는 흐름이 채운다. 이 흐름을 연결로 바꾸면 그 맥락이 바뀝니다. 맥시마이징 포텐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메시지, 우리들의 일하는 방법들은 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맥스는 49%이고 나머지 51%는 연결하는 능력,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 활용하는 능력, 응용하는 능력, 그 능력 자체를 우리 연결로 그 맥락을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학자 리차드 왓슨이라는 사람은 디지털 혁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좀 먼 속도, 편의, 효율, 이 세 가지 속성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편의나 효율이나 속도, 이 세 가지 속성은요, 한번 경험하면 다시 뒤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불가역성의 속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차드 왓슨이 한 이 세 가지 속성을 저는 이렇게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융합과 연결과 공유라는 가치, 속도, 편의, 효율에 대한 그 개념을 융합, 연결, 공유의 개념으로 혁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
론으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리차드 왓슨이 말하는 속도나 편의나 효율의 개념은 약간 좀 인문학적인 속성, 개념, 철학 그런 개념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약간 기업에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혁신하기 위한 그 새로운 용어, 새로운 좀 더 직관적인 용어로 그 치환하기 위해서 저는 융합과 연결과 공유로 대입해보고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정의하면 새로운 개념 정의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된 ERP. 이런 ERP의 시대는 어쩌면 가고 새로운 EBP의 시대는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한 EBP의 개념의 정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플랫폼 또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털 이런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이 정의는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프로세서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단순 통합이 아닌 완벽한 화학적 결합 상태에서 혁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통합보다 융합이 보다 유리하다라고 저는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서양에서 정의해 놓은 기존의 개념들, 오피스라는 개념, ERP라는 개념, 그룹웨어라는 개념, CRM이라는 개념들을 재정의하는 질문에서 시작해봄이 어떠할까 제안해 드려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솔루션에 담아보기 위해 많은 고민, 많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의 응용과 활용과 소통과 협업도 마치 네이버나 구글에서 지식을 검색하듯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들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털 또는 플랫폼의 개념으로서 재해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기술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업에 필요한 성장을 위한 아주 도전 과제로 갖고 있죠. 이 과제를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털이라는 새로운 개념 정의로 혁신 소프트에 담아보면 아주 재미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포털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과의 만남, 그 만남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람과 소통과 협업을 하는 다양한 프로세서가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에 있는 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좀 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비전은 기업의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럼 미션은 그 모든 기능의 정보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다양한 조직의 기능들이 있죠. 각자가 만들고 축적하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형식도 조금씩은 다 다를 건데 우리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모바일 시대를 맞이했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어 있는 시대, 모바일 퍼스트와 모바일 올리라는 그 개념도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의 질문을 던지게 됐고, 저희들의 모든 액션 플랜은 이 미션에 맞춰져 있습니다. ERP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소통 시스템들은 프로세스보다는 약간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플로우는 통합의 개념이 아닌 융합의 개념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재정의했습니다. 통합이 아닌 융합의 화학적 결합으로 바꿨는데요. 전자결제라는 프로세스 안에 소통이라는 플로우를 융합시켜버렸어요. 메신저를 붙여놨다는 얘기죠.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들의 부서들이 이 안에서 직접 얘기를 하더라, 이 안에서 소통하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졌고, 좀 더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더라라는 부분들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통합보다 융합이 시미스한 부분들의 연결성에는 훨씬 유리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경험들을 저희는 그룹웨어 속에, ERP 속에, 문서관리 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양식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프로세스의 결제 라인을 추가시키는 과정부터 확인하고 소통한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별도의 채널에서 하지 않고 하나의 프로세스나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머물면서 시미스하게 이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능들로
연결해야 되겠다. 좀 전에 계속 여러분들 설명해왔던 융합, 연결, 공유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구현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와 플로우의 만남을 단순한 필요 조건, 제품의 품질이 좋은가, 제품이 안정적인가라는 목표에서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한가, 이 충분 조건으로 끌고 와야지만이 이 집에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이동하면서 하든 그대로 유용하게 편리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꼭 아니더라도 결과 중심으로 일할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애자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애자일 소프트웨어의 기본이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애자일이 어떤 뜻인가요? 기민하고 민첩하고 유연하고 낭비 없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애자일을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것은 애자일 문화는 애자일 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부분들의 새로운 경험이 됐습니다. 이 변화들은 새로운 질문, 새로운 개념 정의에 대해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에 대한 요소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와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서비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명쾌한 영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만들어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고민 가운데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털은 그 사상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준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의 많은 일하는 방법과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문서를 만들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유통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이 전체 과정의 프로세스와 플로우라는 소통의 흐름을 화학적 결합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웹오피스라는 솔루션을 만들기로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바꿔보자라는 개념에서 만든 개념인데요.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만들어서 파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링크, 권한만 전달하자. 많은 관리적 요소의 비효율을 개선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오피스, 원피스라는 개념을 만들게 됐고요.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화학적 결합을 시켜놨더니 각자의 솔루션에서, 각 기능의 솔루션에서 만든 데이터들이 아주 손쉽고 편리하게 흘러다니더라. 그러한 부분들이 혁신 소프트웨어의 과정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20년, 30년에 정의된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 개념의 방법과 절차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의하는 새로운 재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그 캘린더라는 부분들의 도구가 있을 텐데 이 캘린더의 도구도 이 도구의 활용성, 연결성, 디바이스의 융합성이 좀 바뀌어줘야 개념도 바뀐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다양한 캘린더 부분들은 다양한 회사의 레거시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캘린더 안에서 회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의 시대에 축적된 데이터가 스스로가 어저께 내 놓친 일을 오늘 내 캘린더에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내 캘린더 다음 주에 나의 일정에 그 내가 놓치고 있는 일정들에 있는 계획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 간의, 시스템과 사람 간의, 데이터와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희망일 텐데 요술램프의 지니, 아동의 맙사의 멀린, 아이언맨에 있는 자비스를 만들고 싶은 일,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욕심, 욕망이 혁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저의 갈망, 아이디어의 원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은 그 개념의 정의부터
새롭게 재정의하고 재질문하는 것에 출발하는 것. 그러면 쓰임새가 다르고 일하는 방법들이 변하더라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편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기술을 계속 혁신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습관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인가, 조직의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 혁신 소프트웨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이 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해야 되는가. 데이터 스스로가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마치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세포의 움직임처럼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융합, 연결,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프로세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의 깊이보다 응용의 넓이를 추구하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그래도 그 기술을 지배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인공지능보다는 실용지능이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실용지능이란 무엇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어에 보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아마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아마란스에 10이라는 디지털을 의미하는 숫자를 더해서 아마란스 10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돕고 싶다라는 희망이 제가 혁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지용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 연구단장님께서 인공세포가 만드는 바이오텍 시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승구 단장님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공세포라는 개념입니다. 인공세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기술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설계 합성을 통한 유전체 수준의 대형 DNA 제작 기술이라고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이거를 대변하는 용어가 합성생물학이라고 쓰입니다. 또한 본 발제에서는 이 합성생물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합성생물학을 지원하는 AI 또 자동화를 접목해서 합성생물학을 고도화하고 대형화하는 이런 플랫폼인 바이오 파운드리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성생물학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밀성, 규모, 속도가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유전자, 이런 세포가 있을 때 세포의 내부에 이런 유전체들이 존재하고, 유전체들은 이렇게 개별 우리가 DNA라고 하는 유전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유전자들 조각을 부품으로 써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결국 저탄소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에 적용하기 위한 인공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기반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생명과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 분야들하고 조금 특성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말하자면 전기, 기계, 화학 분야 등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들이 특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형태의 바텀업 방식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과학 또 산업 분야입니다. 생명과학은 유전자라고 하는, 우리가 정보화할 수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모든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유전자는
이 대개 GATC라고 하는 4개의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의 거의 무한한 변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킬로베이스 우리가 보통 작은 생명체들도 100만 개 정도의 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 한 1000개 정도, 1000분의 1 정도 되는 유전자 하나의 변이가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는 4의 1000승 이렇게 됩니다. 무한한 숫자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무한한 변이의 가능성을 우리가 앞에 다른 분야처럼 부품과 모듈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설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겁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생명과학은 자연계에 이미 각각의 환경과 기능에 맞게 최적화된 생명체를 찾아다가 기능을 우리가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쓰는 방식, 우리가 말하자면 거꾸로 탑다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우리가 유전체 시대를 맞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고속 대용량 시퀀서들을 확보하게 되고 대량의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유전자들에 관련된 정보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보편성까지도 알아내게 됐고 이 보편성들을 조금씩 더 우리가 부품처럼 활용을 해서 복잡한 모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최근 한 20년간 발전한 분야가 이제 합성생물학이 되겠습니다. 4차 그 산업혁명 이 모든 그 지금 오늘 앞서 말씀하신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의 중요성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바이오 분야에서도 그 디지털 융합 또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결국은 경쟁력과 발전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왜냐하면은 가장 디지털하게 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 가능하고 더 디지털화될수록 어떤 유망함이 동시에 기대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가장 취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부품 또 회로 모듈 기반의 이런 디지털화 연구가 말씀드린 다양한 바이오 활용 영역에서 더 크고 이런 그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퀀스를 어떻게 우리가 부품이라고 바이오 영역에서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는가, 또 이 부품들을 어떻게 복잡한 논리적 회로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시스템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결과적으로 바이오텍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성생물학에 대한 기대는 이제 최근 10여 년 동안에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큰 임팩트를 내게 되었는데, 첫째는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을 전후해서 미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섰고 그 외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진출이 이제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스타트업 기업만 2018년 이후 한 해 한 600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더디게 가고 있지만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만 약 80억 달러, 9조 원 정도의 투자가 합성생물학에 이루어졌고 성장 속도는 이렇게 가파릅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큰 정부의 기대 그리고 민간의 산업적 기대 역시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합성생물학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부각된 방식이 전자산업에서 또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었던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시스템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파운드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이거는 제조뿐만 아니라 앞에 팹리스처럼 설계하는 기능을 같이 담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부품과 또 회로와 뭐 이런 방식에서
이 바운드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합성생물학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지금 세계적인 경쟁 상황으로 이렇게 돌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바운드리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데는 두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이제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이게 지금 한 개의 DNA 그 물질의 구조입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물질이 이거 하나 합성하는데 현재 한 13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합성이 가능한데요. 수십만 염기쌍의 DNA도 경제적으로 합성하고 제작 가능한 수준의 고속 자동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합성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품 모듈 형태로 이렇게 고도화된 기능을 실제로 설계해낼 수 있는 이 부품 모듈화가 현실적인 기술로 되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존의 생물학이 발견 유전체 해독을 통해서 또 유전자 정보에 대해 발견하던 영역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와 제작에 의해서 발명의 수준으로 진입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런 바이오 바운드리가 이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합성생물학을 가속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초기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 초기 단계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DNA들을 어떻게 부품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국내유를 막론하고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각각의 기능 유닛을 통해서 시퀀스들을 유전자 서열들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된 부분을 합성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순서도나 이렇게 흐름도처럼 그려놓은 거는 미국에서 이런 제네틱 서킷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전자산업에서 서킷 디자인하는 것처럼 바이오 영역에서 동일하게 알고리즘을 서킷으로 만들고 서킷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용이하게 제조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제 서킷들이 세포 안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외부 물질이나 세포 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감지하고 그 감지에 의해서 필요한 이 유전자의 발현이나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생산성을 조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의약, 환경,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소재의 생산에 이런 생물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포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유전자 서열이 수십 킬로베이스 이렇게 도출이 되어도 이거를 실제 합성할 수 있는 역량이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미 2010년대 이렇게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 인공생물들이 합성되기 시작하였고, 이거는 효모의 합성이고, 최근에는 아주 훨씬 더 큰 유전체, 거의 동물의 유전체까지도 합성해 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에 대한 논리가 확보되어 있고, 설계를 위한 경제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과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술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주요국이 이게 IGM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잼버리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루어진 잼버리에서는 약 360개 팀, 전 세계 5,000명 정도의 이 유전공학도들, 또
생물학을 관심 있어 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컴피티션을 할 만큼 많이 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 양성이 이 분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바이오 제조 또 바이오 산업의 경쟁 판사의 기존의 이런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그 바이오텍의 바텀업 기술을 누가 확보하고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판사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또한 R&D 또는 제조 과정에 바이오 제조 과정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디지털 혁명을 전략을 접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나 어니스트 영 같은 미래예측 기관들에서는 연구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가속시킬 거고 제조 부문에서 바이오 공정에 대한 앞에 말씀드린 예측력 또 최적 제어를 혁신함으로써 전 산업에 대한 막대한 여기 예측한 데에서는 연간 4조 달러를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다양한 바이오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합성 생물학을 실제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느냐, 개별 연구자들이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DNA 부품 설계 및 어셈블리를 통해서 대형 DNA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생체 기능의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어떤 기관 시설화한 겁니다. 기관 시설화하고 이것들을 R&D 영역이나 또는 기업체들이 공유함으로써 합성 생물학의 속도나 활용 규모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파운드리가 부각이 됐고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이 방식을 경쟁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이제 그 긴코 바이오웍스라는 회사가 올해 5월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조 원 이상의 자본을 모아들였고 이게 바이오 기술의 전반적인 AI나 로봇을 이용해서 말씀드린 바이오 기술의 새로운 그 바이오 디자인 과정을 도입해서 사업 모델화하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 이 그 긴코 바이오웍스라는 회사가 실제 그 모더나 같은 회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개발 속도가 그 효과적으로 그 가속화되는 데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한 혁신은 이제 뉴 바이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를 접목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이 모더나와 같은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들이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떤 그 연구의 생물학 특유의 많은 반복을 요하고 또 그 정밀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생물학 연구가 갖고 있는 부정확함을 그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제에 있어서 그 새로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제 DOE에서는 친환경 연료 화학 분야에 있는 8개의 내셔널 랩을 공동 지원하는 공동 파운드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자일 바이 파운드리라는 조직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그 DOE가 안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탄소 중립 이슈에서 효과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안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질병을 제어하거나 발생시키거나 하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게 듀얼 유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DNA 합성 비용의 감소나 유전자 합성 정보 공유 등이 아주 손쉽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상존하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이오바운드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과 생명윤리적 우려에 대한 조기 대응 가능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앞에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중 기술 패권이라든지 기술 블록화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미국 혁신 경쟁법이 가결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합성생물학을 10대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술 블록화 또는 중국과의 기술적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점 분야의 하나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충분히 주목해서 이 부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중국도 이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은 이제 기초 연구의 창조적 성과가 사실 조금 부족했던 면을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선전 지역에 약 7천억을 들여서 이런 바이오바운드리를 200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4개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대대적인 투자와 시스템화를 통해서 바이오텍의 기초 연구나 어떤 이런 창의력이 부족했었던 부분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조기에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분야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R&D만으로 이거를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합성생물학과 바이오바운드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이런 관련된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타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시작된 지가 그렇게 역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핵심 역량을 집적화하고 체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합성생물학은 과학기술의 공업적 발전 및 바이오기술의 공업적 발전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고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육성 방법은 바이오바운드리 구축 및 공동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분야로는 저탄소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텍이나 팬데믹 기술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만의 기술이 아닌 이런 표준화와 어떤 글로벌 연대를 통한 기술 블록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성생물학이란 생소한 분야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승구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2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노베이트 코리아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박혜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